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호텔 복도에서 본 것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생생하게 떠오르죠. 406호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연이 낯선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오빠, 더 세게 해줘.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에 제게는 절대 들려주지 않던 그런 농염한 목소리였죠.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침대가 흔들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야 했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놓치면 평생 궁금할 충격적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만큼 충격이 컸죠. 남자가 서연의 몸을 탐하는 모습, 서연이 그 남자에게 몸을 맡기며 신음하는 모습, 그 모든 게 마치 느린 화면처럼 제 눈에 박혔습니다. 정말 좋아. 서연의 신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제가 평생 듣고 싶어 했던, 하지만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소리였죠. 저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고 늙어 보이는 한순간의 모든 걸 잃은 남자의 얼굴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호텔 로비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어요. 30년 넘게 끊었던 담배였는데 그날은 어쩔 수 없었죠. 첫 모금을 들이마시니 목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타는 듯한 고통보다는 나았어요. 이현우, 너는 정말 바보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63세까지 살면서 이렇게 바보 같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빠,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만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읽고 또 읽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읽었죠. 손가락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서연의 미소, 따뜻한 말,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작은 손길들, 모든 게 연기였던 거죠. 저는 이현우입니다. 63세 퇴직 교사예요. 그리고 제 인생 최악의 하루를 맞은 늙은 바보이기도 하죠. 아내 은주와 32년을 함께 살다가 5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암이었죠.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여보, 혼자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요. 은주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죠. 32년을 함께한 사람을 어떻게 쉽게 잊겠어요. 아이들은 둘 다 서울에 살고 있어요.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 과장이고 딸 소영이는 간호사죠.
둘 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어요. 명절에나 집에 와서 밥 한 번 먹고 가는 게 전부였죠. 아버지, 요양원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작년에 한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게 걱정된다면서요.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이 집은 은주와 함께 30년을 산 추억이 담긴 곳이니까요. 퇴직하고 나서 하루하루가 무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요. 뉴스 보고 산책하고 혼자 밥 먹고 그게 제 하루 전부였죠. 가끔 옛 제자들이 찾아와서 안부를 묻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서연을 만났습니다. 1년 전 동네 마트에서였어요.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서연이 카트를 밀다가 제 발을 살짝 건드렸거든요. 45세쯤 돼요. 보이는 단정하면서도 어딘지 쓸쓸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죠.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걸 알았고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서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혼자 사세요? 어느 날 서연이 물었어요. 네, 아내를 먼저 보냈거든요. 저도 혼자예요. 이혼했어요. 그날 우리는 아파트 앞 벤치에서 한참 이야기했어요. 서연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고 했죠.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혼자 살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가끔 정말 외로워요. 서연의 말에서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와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정도였죠. 서연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교직 생활 얘기부터 아내와의 추억까지 뭐든지 관심 있게 들어줬거든요. 선생님은 정말 성실하게 사셨네요. 서연의 말에 괜히 뿌듯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제가 그녀에게만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가벼운 포옹도 나누게 됐죠. 63세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오빠 고마워요. 서연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구석이 있었어요. 서연이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죠. 무슨 생각해?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 순진하게 믿었죠. 그날 저는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서연과 사귄 지 8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던 서연이 만나자고 했죠. 오빠 할 말이 있어요. 카페에 앉은 서연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무슨 일이야? 사실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서연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이혼할 때 빚까지 떠안았다고 했죠.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만든 빚을 서연이 연대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빚이 얼마나 되는데? 2천만 원이요. 매달 이자만 100만 원씩 나가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서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정말 가엾어 보였죠. 집도 팔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월세인데 밀린 게 3개월이나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아르바이트요. 마트에서 계산하는 일 하는데 하루에 5만 원밖에 못 벌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죠. 서연은 제 앞에서 항상 밝게 웃고 있었거든요. 오빠한테 이런 얘기하기 싫었는데 정말 막막해서요. 얼마나 필요해? 당장 월세랑 생활비만 있으면 500만 원 정도면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500만 원 제게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이 있었으니까요.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오빠. 서연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길이 참 간절해 보였죠.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하지 마. 우리 사이잖아. 그날 저는 서연에게 500만 원을 줬어요. 통장에서 현금으로 뽑아서요. 서연이 그 돈을 받으며 우는 모습을 보니 제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달 후에 서연이 다시 연락 왔어요. 오빠 미안해요. 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수술비가 급하다고 했죠. 얼마나 필요해? 800만 원이요. 정말 죄송해요. 또 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그 다음 달에도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전 남편이 또 다른 빚을 떠넘겼다는 거였죠. 1천만 원만 더 있으면 정말 끝이에요. 결국 저는 총 2,300만 원을 서연에게 줬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아버지, 요즘 큰돈 어디 쓰셨어요? 왜?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아버지 통장에서 큰돈이 계속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민수는 계속 의심했어요. 혹시 여자 만나세요? 제가 대답하지 않자 민수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아버지, 설마 그 여자한테 돈 준 거예요? 네가 상관할 일 아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분명 사기꾼일 거예요. 결국 크게 싸웠어요. 민수는 집까지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죠. 아버지, 그 여자 믿지 마세요.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닥쳐.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우리 어머니 생각은 안 해요?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써요? 딸 소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제발 그 여자랑 헤어져요. 가족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서연을 사랑했으니까요.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만나자고 하면 계속 핑계를 댔거든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급한 일이 생겼어서, 어머니 간병해야 해서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문자 답장도 늦었죠. 불안해진 저는 서연의 아파트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한 달 전에 이사 나가셨는데요. 뭐라고요? 새 주소는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서연이 이사를 갔다고? 저한테는 한 말도 없이? 그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서연을 찾아다녔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 접속이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서연아, 어디 있어? 연락해줘. 매일 같은 문자를 보냈어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어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서연이 자주 가던 카페들을 찾아다녔어요. 마트도 가보고 우리가 함께 산책했던 공원도 돌았죠.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혹시 서연 씨 못 보셨어요? 키가 160cm 정도 되고 카페 직원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르겠다는 대답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때쯤 되니까 이상한 생각들이 머리에 들어왔죠.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병원에 입원한 건 아닐까? 불안해진 저는 근처 병원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응급실까지 확인해봤죠. 하지만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한 사람은 없었어요. 경찰서도 가봤어요. 실종 신고하고 싶은데요. 어떤 관계세요? 연인입니다. 경찰관이 위안 표정을 지었어요. 63세 할아버지가 45세 여자 실종 신고를 하러 온 거니까요. 가족이 아니면 실종 신고 접수가 어려운데요. 그리고 성인이 연락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실종은 아니거든요.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서연을 목격했습니다. 2주 만이었어요. 시내 백화점에서였어요. 저는 서연이 혹시 그곳에 있을까 해서 찾으러 간 거였죠. 그런데 정말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본 서연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고 머리도 새로 했더라고요. 서연아, 제가 부르자 서연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짜증 그런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죠. 오빠 어떻게 여기를? 너 어디 갔었어? 연락이 안 되잖아. 죄송해요.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서연의 눈이 제 눈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옷이 왜 이래? 이 가방도 서연이 들고 있던 가방은 제가 봐도 비싸 보였어요. 적어도 20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죠. 아, 이거요? 친구가 빌려준 거예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사도 하고 연락도 안 되고. 오빠,
지금은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서연이 급하게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놓칠 수 없었죠. 잠깐만, 서연아.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잘생기고 키 큰 남자였죠. 자기야, 누구야? 남자가 서연의 허리에 팔을 둘러싸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 이분은 그냥 아는 분이에요. 서연이 저를 그냥 아는 분이라고 했어요. 2,300만 원을 준 사이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이를 그냥 아는 분이라고요. 그럼 우리 가자. 남자가 서연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죠. 서연아, 잠깐만. 제가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서연이 제 손을 뿌리쳤죠. 오빠, 그만해요. 사람들이 봐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상해 보였겠죠. 할아버지, 이 여자 괴롭히지 마세요. 남자가 협박하듯 말했어요. 할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서연아, 내 돈은? 결국 이 말이 나왔어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죠. 무슨 돈? 서연이 모르는 척했어요. 정말 모르는 척을 하더라고요. 2,300만 원 말이야. 오빠, 뭔 소리예요? 저 그런 돈 받은 적 없는데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서연아, 장난하지 마. 분명히 받았잖아. 오빠, 정신 좀 차리세요. 저한테 그런 돈 준 적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봤죠.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돈 줬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서연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제게 시선을 보냈죠. 그 시선들이 따갑고 부끄러웠어요. 자기야, 우리 가자. 이상한 할아버지네. 남자가 서연을 데리고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백화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63세의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게 부끄러웠지만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변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받은 적 없다고? 혼잣말이 계속 나왔어요. 분명히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서연에게 줬는데 받은 적이 없다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을 찾아갔어요. 통장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려고 했죠. 2,300만 원이 맞네요.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셨고 은행 직원이 확인해 줬어요. 분명히 제가 돈을 뺐고 서연에게 준 게 맞았죠. 그런데 증거가 없었어요. 영수증도 없고 계약서도 없었죠. 그냥 믿고 준 돈이었거든요. 바보 같은 놈 또.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이현우 선생님이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목소리였죠. 그런데 누구세요? 만나서 얘기하죠. 서연 얘기입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50대 초반의 남자였죠.
저는 박철민입니다. 사실 선생님과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비슷한 일이요? 서연한테 돈 뜯긴 거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박철민 씨도 서연을 만났다고 했어요. 6개월 전에 말이죠. 저보다 먼저였어요. 저도 퇴직한 교장입니다. 서연을 우연히 만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경제적 어려움, 전 남편 빚, 어머니 병원비, 모든 게 똑같았죠. 총 얼마나 주셨어요? 3천만 원이요. 저보다 더 많이 뜯긴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서연이 가끔 선생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많은 교사 한 명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서연이 저를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니요. 그리고 저도 어제 백화점에서 봤어요. 선생님이 서연한테 돈 얘기하시는 거. 박철민 씨가 어제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서연 옆에 있던 남자는 누구예요? 김태수라는 놈이에요. 서연의 진짜 남친이죠. 진짜 남친이요? 네, 둘이 작년부터 사귀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사기 파트너죠. 박철민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서연과 김태수는 돈 많은 중년 남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기꾼들이었어요. 서연이 접근해서 연애 감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죠. 지금까지 몇 명이나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그럼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해봤어요. 하지만 연애 관계에서 준 돈이라서 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증거도 부족하고요. 절망적이었어요. 법적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선생님, 혹시 서연이 어디 사는지 아세요? 이사했다고 들었는데 주소 알아냈어요. 김태수랑 같이 살고 있어요. 박철민 씨가 쪽지에 주소를 써줬어요.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고급 아파트였죠. 같이 찾아가죠. 혼자 가면 안 돼요. 다음 날 저희는 서연의 집을 찾아갔어요. 32평짜리 고급 아파트였어요. 전세금이 3억은 넘을 것 같았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아, 나야. 현우. 잠깐 조용하더니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나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빠, 어떻게 여기를? 우리 얘기 좀 하자. 김태수도 나왔어요. 어제 백화점에서 봤던 그 남자였죠. 뭐하러 왔어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당연히 돈 받으러 왔지. 박철민 씨가 대답했어요. 무슨 돈? 서연이 또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증인이 있었거든요. 서연 씨, 그만하세요. 저한테도 똑같은 수법 썼잖아요. 박철민 씨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분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짓말로 돈 뜯어낸 거잖아요. 김태수가 나섰어요. 여기서 떠들지 말고 가세요. 안 그러면 신고해요. 신고는 우리가 할 거예요. 하지만 김태수는 비웃었어요. 증거 있어요? 계약서라도 있어요? 없었어요. 정말 아무 증거도 없었죠. 그냥 가세요. 안 그러면
경비 부를 거예요. 결국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날 밤부터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했어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죠. 63세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박철민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둘 다 마찬가지로 분했거든요. 선생님, 서연이 사는 아파트 전세금이 3억이래요. 3억이요? 네, 부동산에서 알아봤어요. 우리 돈으로 산 집이에요. 더 화가 났어요. 제 퇴직금으로 저런 집에서 살고 있다니요. 그리고 김태수 직업도 알아냈어요. 뭐 하는 놈인데요? 무직이에요, 그냥. 서연이랑 같이 사기치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한심한 놈들이었어요. 며칠 후 박철민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요? 서연이 또 다른 사람 꼬시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구를? 60대 회사 사장이래요. 돈 많은 사람이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거였어요. 막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증거를 만들어요. 증거요? 서연이 돈 받은 걸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서연을 다시 만나서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하는 거였죠. 하지만 서연이 쉽게 만나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죠. 가짜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서연아, 나 병원에 입원했어. 아미래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1시간 후에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정말이에요? 목소리에서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아마 제가 죽으면 돈 받을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한 거겠죠? 응, 정말이야. 수술해야 한데 어느 병원이에요? 병원 이름을 알려줬어요. 서연이 올 거라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 서연이 정말 왔어요. 꽃다발을 들고 말이죠.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오빠, 괜찮아요? 고마워, 와줘서. 저는 미리 녹음기를 켜놨어요. 주머니 속에 숨겨놨죠. 서연아, 내가 죽으면 무슨 소리예요? 괜찮을 거예요? 아니야.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요? 내가 준 돈 기억하지? 서연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2,300만 원 말이야. 그 돈 때문에 자식들하고 싸웠거든. 오빠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사과하고 싶어. 그 돈이 정말 필요해서 빌려준 거라고 말하고 싶어. 서연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인정해줘.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준 거 맞다고. 오빠. 그런데 제발 마지막 부탁이야. 결국 서연이 말했어요. 알겠어요. 오빠가 저한테 돈 빌려준 거 맞아요. 2,300만 원. 고마워. 녹음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갚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상황이 괜찮아. 안 갚아도 돼. 서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뻔뻔한 여자였죠. 그 후로 30분 더 대화했어요. 모든 걸 녹음했죠. 서연이 돈을 받았다는 것, 갚을 생각이 없다는 것, 모든 걸 말이에요. 서연이 가고 난 후 저는 바로 퇴원했어요. 가짜 입원이었거든요.
박철민 씨에게 연락했어요. 성공했어요? 정말요? 네, 다 녹음했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서연을 몰아세울 무기가 생긴 거였죠.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어요. 3일 후, 저와 박철민 씨는 서연과 김태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달랐어요. 녹음 파일과 함께 변호사도 동행했거든요. 박철민 씨가 아는 변호사였죠. 이번에는 도망갈 수 없을 거예요. 변호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서연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서연과 김태수가 나오고 있었어요. 또 어디 놀러 가는 모양이었죠. 비싼 옷을 입고 말이에요. 서연 씨. 박철민 씨가 불렀어요. 서연이 돌아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왜 또 왔어요? 김태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변호사도 왔어요.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김정우 변호사입니다. 두 분의 사기 행각에 대해 얘기하러 왔어요. 사기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여전히 발뺌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핸드폰이었죠. 서연 씨가 직접 인정한 녹음이에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오빠가 저한테 돈 빌려준 거 맞아요. 2,300만 원. 서연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죠. 이게 뭐예요? 김태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병원에서 녹음한 거예요. 서연 씨가 직접 인정했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사기예요. 오빠가 거짓말로 속여서. 속인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물어봤을 뿐이에요. 변호사가 나섰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합의하실 건가요? 아니면 법정에서 만날 건가요? 합의가 뭔데요? 김태수가 물었어요. 받은 돈 다 갚으세요. 그러면 고소하지 않겠어요. 얼마요? 이현우 선생님 2,300만 원, 박철민 선생님 3천만 원, 총 5,300만 원입니다. 5,300만 원이요? 말도 안 돼요. 김태수가 소리쳤어요. 말이 안 된다고요? 당신들이 사기친 돈인데? 박철민 씨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사기친 적 없어요. 서연이 여전히 부인했어요. 그럼 법정에서 보죠.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녹음 파일과 함께 은행 거래 내역, 증인들 다 준비됐어요. 재판에서 지면 사기죄로 실형살 각오하세요. 김태수와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봤어요. 시간 드릴게요. 일주일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가 명함을 더 내밀었어요.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바로 고소장 넣을 거예요. 그날 밤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만날 수 있어요? 왜? 얘기하고 싶어요. 혼자요. 박철민 씨와 상의한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혼자 가는 건 위험하다고 해서 박철민 씨가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죠. 다음 날 저녁 동네 공원에서 서연을 만났어요.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수수한 모습이었죠. 오빠. 서연이 제게 다가왔어요. 예전처럼 상냥한 목소리였죠. 무슨 할 말이 있어? 미안해요. 갑자기 사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그럴 생각 없었어요. 오빠가 너무 좋은 분이라서.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에요. 오빠랑 있으면 정말 편했어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서연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태수가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한테서 더 받아오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서 부탁한 거예요. 근데 한 번 받고 나니까 계속 받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갚을 거야? 그게 서연이 망설였어요. 돈이 없어요. 진짜로. 그럼 집은 3억짜리 집에서 살면서 그 집도 전세가 아니에요. 월세예요.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의 표정이 진짜 같기도 했죠. 태수가 도박을 해요. 카지노에서 다 날렸어요. 도박? 네. 제가 받아온 돈 다 도박으로 잃었어요. 오빠 돈도, 박철민 선생님 돈도 다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서연도 피해자였던 거였죠. 김태수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그럼 태수한테서 받아. 못 받아요. 무서워서. 서연이 소매를 걷었어요. 팔에 멍자국이 있었어요. 때려. 돈 못 받아오면 때려요. 그리고 협박도 하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서연도 저처럼 당하고 있었던 거였죠. 오빠 도와주세요. 어떻게? 태수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 사람 무서워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손이었죠. 오빠, 제가 정말 사랑한 사람은 오빠뿐이에요. 또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믿고 싶기도 했죠.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시간을 주세요. 꼭 갚을게요. 일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얼마나? 3년만 주세요. 3년이면 다 갚을 수 있어요. 3년. 제가 66세가 되는 거였어요. 너무 길었죠? 1년. 1년은 너무 짧아요. 2년만. 결국 2년으로 합의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김태수랑 헤어져. 네. 그리고 매달 얼마씩 갚을 건지 계획서 써줘.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박철민 씨에게 전화했어요. 뭐라고요? 2년 기다려준다고요? 박철민 씨가 화를 냈어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또 속는 거예요. 하지만 서연이도 피해자 같아요. 에이, 그런 말 믿으세요? 연기하는 거예요. 박철민 씨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서연을 믿고 싶었죠. 2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처음 6개월은 매달 50만 원씩 갚았어요. 하지만 그 후부터는 핑계만 댔죠. 이번 달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다음 달에는 꼭 2배로 갚을게요. 결국 1년 후부터는 연락도 끊어졌어요. 핸드폰도 바꿨더라고요. 박철민 씨가 맞았어요. 저는 또 속은 거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이제야 정말 끝난 것 같았거든요. 아들 민수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끝났다. 돈은 못 받을 것 같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그래도 다행이에요. 뭐가? 더 큰 피해 안 당한 게요. 요즘 그런 사기 많거든요. 민수 말이 맞았어요. 2,300만 원은 큰 돈이지만 목숨까지 잃을 뻔한 일도 있었거든요. 서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뻔했으니까요. 딸 소영이도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 자주 올게요. 괜찮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외로우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소영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외로웠거든요. 그 외로움을 서연이 채워줬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죠. 요즘은 동네 경로당에 나가요.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죠. 바둑도 두고 차도 마시고요. 이 선생, 여자 조심해야 해. 경로당 할아버지들이 말해요. 제 사연을 알고 있거든요. 요즘 그런 사기꾼 많다고 해. 맞아. 돈 있는 할아버지들 노리는 거야.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어제 우연히 서연을 봤어요. 마트에서였죠. 처음 만난 그 마트였어요. 여전히 예뻤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는 않았죠. 그냥 아는 사람을 본 것 같았어요. 서연도 저를 봤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죠.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냥 지나갔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사랑했고, 배신당했고, 복수했고, 또 배신당했고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63세에 다시 사랑을 느껴봤으니까요. 비록 거짓된 사랑이었지만 그 설렘만큼은 진짜였어요. 은주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바람 피웠네. 사진 속 은주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해한다는 듯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를 만들려고 해요. 사진 찍기요. 동네 풍경 찍고, 꽃 찍고, 가끔 아이들 웃는 모습도 찍죠. 카메라 렌즈로 세상을 보니까 다르게 보여요. 예전에는 못 본 것들이 보이죠. 어젯밤 꿈을 꿨어요. 서연이 나온 꿈이었어요. 하지만 무서운 꿈은 아니었죠. 그냥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간 꿈이었어요.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서연이 카트로 제 발을 건드리며 말했어요. 꿈속에서 저는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꿈에서 깨고 나서 웃었어요. 그때 그렇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 제 통장에는 퇴직금의 절반이 남아 있어요. 2천만 원 정도요. 많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요. 가끔 박철민 씨와 만나서 차를 마셔요. 서로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 할 말이 많죠. 선생님, 그래도 우리가 이긴 거 아니에요? 박철민 씨가 말해요. 어떻게? 살아남았잖아요. 무너지지 않고. 맞는 말이에요.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63세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다시 일어섰죠. 요즘 TV에서 저 같은 사연이 많이 나와요. 황혼 이혼, 황혼 사기, 이런 것들이요.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처럼 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전 재산을 다 잃고 집도 팔고 자식들과도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300만 원은 잃었지만 가족은 지켰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3세에 다시 찾아온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이 거짓이었다면요. 돈을 노린 접근이었다면요. 복수하시겠어요? 아니면 용서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복수도 용서도 결국 제 마음을 위한 거라는 걸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제가 평안해지기 위한 거예요. 서연을 용서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요. 그래야 제가 편하거든요. 이제 65세가 됐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은 진짜로 살고 싶어요. 거짓된 감정에 속지 말고요. 가끔 서연이 그립긴 해요. 그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비록 가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찾지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진짜 사랑은 따로 있을 거예요. 제 나이에도 가능할 거고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혼자가 편해요. 아무도 속이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지 않는 이 시간이 좋아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아참.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놓치기 아까운 건강까지 찾아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